오늘은 사회학 2강째입니다. 2부 접근 방법에서 사회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죠. 자, 우리가 이제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때 먼저 연구 방법이 과학적 관찰과 인과관계를 살피는 거가 하나 나옵니다. 자, 과학적 방법, 그리고 과학적 관찰, 과학적으로 관찰을 해서 인과관계를 살핀다. 이 인과 아시지만 원인 결과관계입니다. 원인 결과관계. 여러분이 이제 흔히 y = fx 해서 뭐 예를 들어서 y가 2x다. 그럼 이게 이제 인이 되는 것이고 이게 과가 되는 거죠. 흔히 이거 나중에도 나옵니다. 여기 x값이 1로 정해져야 y값이 2가 됩니다. 이렇게 먼저 정해지는 이것을 독립변수 또는 변인이라고도 그럽니다. 독립변수 또는 변인. 그리고 이게 1이 되면 이게 1이 정해지는 데 따라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 종속, x값에 종속된다 해서 이것을 종속변수라 합니다. 항상 이런 어떤 그 수학이나 자연과학에서 얘기같이 먼저 영향을 끼치는 변수와 그 영향을 받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 간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관찰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 이런 결과가 얼만큼 나오느냐, 이걸 밝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쫙 한 장에 걸쳐야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X가 편부모 가정의 사람, 청소년 폭행, X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다. 그런데 Y는 폭행, 청소년 폭행이다. 그러면 여기서요, X일수록 Y이다. 이런 이제 가설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그런 청소년일수록 청소년 폭행을 저지를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설을 세웠다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사회적 편견입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관찰을 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조사나 기법이 동원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자는 거죠.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 100명, 편부모, 양친한테 자란 사람 100명을 조사를 했더니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학생이 70%가 폭행을 했더라. 근데 양부모 쪽에서 이제 자란 사람들은 폭행을 안 했더라. 그러면은 100%는 아니잖아요. 100%는 아니니까 이럴 때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이 청소년 폭행의 어떤 필요 조건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이 100% 폭행을 했는데 양부모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은 한 30% 정도 했다. 30% 정도 했다. 이쪽도 하긴 했어. 그럼 편부모에서는 100%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100%니까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자체가 충분하다는 거야.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컨대 여기서는 만약에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학생이, 자란 사람이 100% 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양부모 가정에서 자란 학생은 하나도 폭행을 안 저질렀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편모에게서 자랐다는 그 자체가 완전히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 현상을 파악할 때 이거 다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뭐 한쪽 편부나 편모한테서 자란 애들은 청소년 폭행을 저질러,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다. 왜?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다. 조사를 해봤을 때 만약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나왔느냐, 만약에 정말 걔네들이 100%
그 폭행을 했고 양친에게 자란 애들이 0% 하나도 폭행을 안 했다. 그러면 정말 야 이건 정말 평부모한테서 자란 것이 폭행에 아주 직방이구나. 아주 그냥 100%건 할 말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럴 수가 없죠. 따라서 이 얘기는 뭐에 나오는 것이냐.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기서 X 이게 인이 되는 겁니다. 인. 원인. 이 Y, 이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이 인과관계의 정도. 이 인과관계의 정도. 이게 어느 정도냐 대체. 이걸 밝히는 거지. 어느 정도냐. 대체 조사를 했더니 이런 1케이스냐 2케이스냐 3케이스냐 이걸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자는 거지. 우리 사회과학이 자연과학과 같이 100 더하기 100은 100% 200이다. 이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다. 인간과 사회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 100% 어떻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가능한 우리가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학적 관찰과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규명하려 해서 거기에 맞게 대책을 세우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지 이런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러면 그럴 거야 이렇게 매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과학적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경험적 가설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실증적 연구에서도 나옵니다. 경험적 가설 검증. 이게 뭔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험적인 가설 검증. 가설이라는 말은 아마 그럴 것이다. 잠정적인 결론을 미리 진술해 놓은 것입니다. 흔히 잠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부모 가정 하에서 자란 청소년 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걸 우리나라는 뭐라든가 이런 모집단을 줘야 됩니다. 연구 대상을 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럴 것이다. 이와 같이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청소년 이 올 전체 대상을 모집단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러면서 거기서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 이게 바로 독립 변수예요. 이럴수록 이렇게 된다. 그럼 폭행 가능성 이것이 바로 종속 변수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설이라는 것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변수 간 관계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뭐예요? 잠정적이라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문헌을 뒤지고 막 그랬어. 뭐 여러 가지 문헌이나 논문을 막 뒤지고 봤더니 한 90%의 자료들이 다 편부모 가정 청소년이 폭행을 많이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과학적 연구를 할 때는 그런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그럼 내가 그것을 경험적으로 이 가설을 검토해보겠다 내가. 다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가 면접을 할 수도 있고 뭐 설문지를 돌릴 수도 있고 관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그런가를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를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여기서 무슨 편부모 가정 애들은 100명 중 70%가 폭행을 하는데 양친에게서 자란 애들은 뭐 60%가 폭행을 저질렀다. 사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것은 어떤 큰 유의미성을 지니지 않는 그 결과가 돼요.
뭐 10% 높다고 해서 뭐 몇 프로 높아야 의미가 있냐, 그거는 우리가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가지고 편부모 하에서 자란 애들이 폭행을 더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우리가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는 정말 경험을 통해서 그 세워진 가설, 남들이 다 맞다 이렇게 하는 그 가설마저도 의심하면서 자료를, 과학적 자료를, 경험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과학적 연구 태도다라는 겁니다. 뭐 그 정도 해두죠. 자, 이론적인 설명을 또 간단히, 그 과학적 관찰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흔히 이제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명제라 그러고, 그 명제가 진실 쪽에 가까울수록 상위 명제, 뭐 꼭 진실할지 뭐 그럴 것 같다라고 해서 진실성이 약간 그렇게 높지 않은 명제를 하위 명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위 명제나 하위 명제는 그게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공리, 이 공리라는 것은 아주 완벽히 맞는 그 어떤 것,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무슨 토를 달거나 증명을 하거나 할 건덕지도 없이 그대로 맞는 그 어떤 것이 바로 공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하위 명제는 상위 명제로부터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끄집어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위 명제, 아주 최고의 상위 명제, 거의 공리에 가까운 상위 명제가 뭡니까? 인간은 죽는다. 인간은 죽는다. 이런 상위 명제를 딱 제시해 놓고, 그런데 A야, 김 씨는 인간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김 씨도 죽는다. 그러므로 김 씨도 죽는다. 이런 게 이제 소위 연역적 추론이라 그러죠. 즉 일반 명제를 먼저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그런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3단 논법.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리라는 것이 딱 있으면은 그 공리를 기점으로 해서 하위 명제들을 밝혀나가는 것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듀르켐의 자살론이 아까 또 나왔었잖아요. 듀르켐 자살론 같은 데서는 사회 통합 정도가 높으면 자살률이 낮다.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 통합 정도가 높으면 자살률이 낮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영국보다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사회 통합 정도가 높다. 그랬으면 개신교 쪽이 천주교보다 자살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무슨 지 아시겠어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하고 똑같이 사회가 통합이 높을수록 자살률은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통합이 높다.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통합이 높대. 그러면 이런 상위 명제로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통합이 낮은 개신교 쪽이 자살률이 높겠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개신교 쪽 사람들이 자살률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추론해낼 수는 있다. 확실한 사실로부터 명제로부터 하위 명제를 이렇게 추론해낼 수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사회적 사실을 밝혀나가는 것을 이론적 설명에 의한 연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호만스의 명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명제가 뭐 성공 명제 예를 들면 보상받을수록 그 행위가 반복된다. 당연하죠. 어떤 행위를 보상을 할수록 행위가 사람들은 칭찬받고 그러면 자꾸 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자극 명제, 지난날의 특정 자극이 보상을 가져다 주면 그게
비슷할수록 옛날에 뭐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보상을 받았어. 그럼 지금 나한테 그 비슷한 그 보상이 올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나는 그 행동을 계속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호만스의 명제입니다. 그럼 이런 명제를 가지고 특정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명제 몇 개 쭉 세워놓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 애들한테 이렇게 뭐 칭찬을 해줬다.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면 걔네가 만약에 무슨 착한 행동을 많이 해. 근데 걔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한 청소년이 됐어요. 그때도 싹 보니까 자기가 선생님이나 뭐 주위 어른들이 뭐 머리 쓰다듬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막 보상을 해주려는 것 같아. 그러면 걔는 옛날에 그 일을 생각하고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착한 일을 했더니 뭐 머리 쓰다듬는 거 줬지. 그렇게 따라서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먼저 이런 그 명제를 가지고 사회 현상을 연구하면 특정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명제나 공리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전혀 알 수 없는 현상을 추론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뭐 그 정도 해두죠, 일단. 자, 그 다음에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명확한 공리나 명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 말고 여기서 체험적 이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체험적 이해. 자, 여러분 이 체험이라는 단어는 경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몸체자가 들어가잖아요. 내 몸으로 겪어보는 거죠. 자, 간단히 이런 것도 한번 참고 삼아서요. 자, 경험과 체험. 굳이 말씀을 드리면, 연애를 해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혼인 후에, 사랑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가 통계조사라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문지를 나눠줬어. 그랬더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게 60% 나오고 사랑은 행복하다. 이게 20% 나오고 막 나왔어. 조사했더니. 그걸 조사한 걸 보고 내가 경험을 해보는 거야. 경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조사해서 내가 경험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60% 되는군. 그럼 사랑은 긴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다 경험입니다, 사실. 경험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책을 보거나 남과 얘기하거나 물론 지가 겪어본 것도 있지만 그런 건데 여기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뭐냐 그랬을 때 내가 몸소 사랑을 해봐. 해보고서 아이고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체험적 이해를 갖다 이제 통해서도 어떤 사회 현상을 규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컨대 이제 행동과 행위를 여기서 나눠놓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비헤이비어, 행동, 액션은 행위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일종의 아주 외형적인 것이다. 외형적인 거. 근데 이 행위는 이 행동 플러스 내면적 동기까지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떤 체험적 이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사람을 관찰할 때 행동,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탁 보고서 사람들은 그렇군. 밥을 끼니를 걸러놨더니 3일 되니까 거의 짐승처럼 변하는군. 이렇게 그냥 겉으로 관찰된 행동만을 면적으로 보서 인간은 3일만 굶기면 짐승같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 것.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연구해야 될 사회학의 그 대상은 행위. 그 사람이 저러한 행동을 하는 이면에 배후에 숨겨져 있는 어떤 심층적인 동기는 무엇이고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그 내면에 숨은 그 사람만의 내면의 정신작용 보이지 않죠. 바로 이 정신작용은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사회학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느냐.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도 그 내면에 어떤 정신이 작용해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학의 어떤 연구 방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만스 같은 사람도 계속 나옵니다만 아까도 이 호만스 같은 사람도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행위에는 밝혀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은 행위를 딱 했더라도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 밝혀지지 않은 그 행위의 동기,
그거를 전혀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학문을 연구할 때, 인간과 사회를 연구할 때 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빼버리고 연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체험적 이해라는 건 내가 겪어본 바로는 그런 것도 있지 라고 이렇게 주관적인 것을 동원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요. 자, 연구 방법.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냐? 그런가 보다 정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막스 베버, 이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첫 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버 앞으로 계속 나오게 돼요. 자, 이 사람이 사회적 행위의 인과관계 설명을 위해선 행위나 현상을 해석적으로 이해하려 한다. 바로 베버는 어떤 현상을 해석적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 동기, 그 사람의 행위의 의도, 어떤 이런 내면적인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런 점에서 누가하고 아까 대립된다 그랬어요. 저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꽁트는 해석적 이해가 아니에요. 실제 증명을 통해서 법칙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베버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아이디얼 타입, 이념형, 이 말 알아두세요. 자, 베버는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꼭 경험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해서, 정신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이것은 이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주 이상적인 형태다, 보이지 않는 형태다, 그런 것이 있다 이 세상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념형이라 그래요. 예를 들자면 베버는 관료제 모델, 관료제 모형을 이념형으로 제시를 하고요. 또는 지배의 3가지 유형을 이념형으로 제시합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 이념형들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별표입니다. 자, 지배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전통적 지배 유형, 카리스마적 지배 유형, 합법적 지배 유형에서 1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념적으로 볼 때 그렇게 3가지 형태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고, 실제의 모든 현상들을 거기다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렇듯이 관료제 모델도 이것도 베버가 어떻게 보면 고안, 발명해낸 이론적 틀이죠. 소위 대규모 조직체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어서 지도자가 여기 한 명이 있으면 직원이 만약에 1000명이다. 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냐 이거야. 그래서 내 밑에 바로 3명한테만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자. 다시 1인당 3명한테만 부하들을 주자. 그러면 3, 9, 27, 81, 73, 21, 243, 뭐 3배 하면 600, 700 몇 명이 되겠죠? 그럼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계만 딱 위계서열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 1000명의 직원이 조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한 사람을 딱 찍더라도 한 명한테만 보고하고 3명한테만 지시하고 보고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이런 이론적 조직 유형을 뷰로크러시, 관료제라고 이렇게 고안해냈어요, 베버가. 우리는 지금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이 이론을 고안한 이후에 정부 조직을 비롯해서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거대 조직들은 다 저 베버 관료제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이런 것이 이제 이념형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조사 방법으로 현지조사, 거기에 직접 가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관찰 같은 걸 하는 건데 자기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많죠. 그에 비해서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 어떤 하나의 연구 대상이 너무 많으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 몇 개만 딱 짚어요. 그래서 그거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그 사례 몇 개를 딱 연구해서 나머지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기 위해서,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사례 연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인구 센서스, 인구조사 같은 건 전체 다를 다 조사해야 돼, 할 수 없이.
그러나 우리가 사회 현상을 파악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행 청소년을 연구한다. 그럼 비행 청소년이 우리나라에 만약 100만 명이 있다. 이걸 어떻게 다 조사하느냐? 이 전수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100명만을 샘플로 딱 뽑아. 이 샘플이 바로 표본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피 검사할 때 피 다 뺍니까? 막 다 빼가지고 뭐 O형인가 막 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만큼 이게 톡 빼가지고 그걸 샘플이잖아. 그걸 싹 보더니 요 피가 O형이다. 그 너 전체 피는 O형일 것이다. 이게 바로 표본조사의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 청소년 중에서 100명 정도를 딱 표본을 뽑아내서 요거만 싹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 100만 명도 그러할 것이야 라고 역추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표본조사의 방법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사 방법 부분에서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조사 절차. 여기서 이제 실증적 절차는 사회조사 절차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양적 절차, 그리고 질적, 해석적 절차가 있습니다. 자, 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적 연구 방법과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제가 요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거기서 제가 쭉 요 절차에 대해서 여긴 지목만 써놨는데 가설을 설정해서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냐에 대해서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얘기해주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연역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양적 절차, 실증적 절차는 연역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질적, 해석적 방법에서는 귀납적 과정을 거쳐서 그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여러분, 딴 거는 말고 우선은 양적, 실증적에선 연역적, 질적, 해석적에선 귀납적 요거 과정을 거친다만 해두세요. 요거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나중에 제가 정식으로 사회현상 탐구 연구 방법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수업 분량이 많아가지고 제가 중간에 끊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회학의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 먼저 보시면은 여기 질문지법. 제가 이제 쭉 써놓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막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질문지법. 그 다음에 면접법. 그 다음에 관찰법. 실험법. 문헌연구법. 이거 뭐 아주 빨간 별표 막 그건 아닌데 여기 노란 별표 정도 해두세요. 우리가 이제 사회학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이제 연구를 하니까 이건 글자 그대로예요. 질문지, 설문지 돌리는 겁니다. 돌려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좋은 점이 뭐냐? 어떤 시간, 비용 적게 들어요. 대량, 아주 대량의 표본, 연구하려는 그 대상의 표본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뽑은 거.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 100명, 1000명한테 살 수 있어요. 쫙 설문지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종이값밖에 안 드는 거지, 이제. 그리고 빨리 대량의 표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게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약간 어려운 말이 구조화된 질문. 뭐 괜히 어렵게 이렇게 쓰는데 이게요. 딱 질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딱 똑같은 정해져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분석 비교가 용이하다 이겁니다. 분석 비교가 용이하다. 왜냐하면 분석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분석 기준이 명확해서 분석한 자료를 분석, 비교, 종합하기가 좋다. 이런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나쁜 점이 뭘까요? 문맹자한테는 안 돼요. 글씨 모르는 사람들이라든가 좀 어린 아이, 조그만 아이, 또는 동물, 원시 부족 이런 사람들한테는 글씨 모르니까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 이게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 나쁜 점이 또 많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장난 답변합니다. 뭐 당신은 뭐 이거의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머리로 생각한다. 뭐 이렇게 막 답해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장난 답변 또는 뭐 근데 이제 거꾸로 장난 답변이나 성의 없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게 내 신분 안 밝히잖아요. 솔직한 답변은 구해요. 솔직한 답변을 구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나쁜 점은 아까 같이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회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버려버려요. 질문지 안 내고 그런 거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막 외우시지 않아도 될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치명적인 단점이요. 그 대답하는 사람의 심층 동기나 의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면접을 하면요. 뭐 당신은 그 부부가 가사 분담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뭐 어떤 남자가 뭐 안 된다? 뭐 그랬어요. 그럼 질문지에서는 안 된다 그랬으면 얘가 왜 안 된다 그랬을까?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그 면접법 같은 데서는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추가 질문해가지고 왜 안 됩니까? 당신은 너무 고루한 거 아닙니까? 남자가 막 하면서 계속 그 사람의 심층의 심리,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질문집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거꾸로 이거하고 대비돼서 면접법, 인터뷰라 그러죠. 면접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거꾸로예요. 표본을 많이 구하기가 어려울 경우 단지 뭐 몇십 명 많아야 그런 소수의 표본으로부터 깊이 있는 자료를 구하고자 할 때는 면접법이 소용되는 거죠. 또 좋은 점이 글씨 모르는 사람한테도 된다는 거지. 말로 물어보면 되니까. 이런 게 이제 면접법의 좋은 점입니다. 근데 이것도 나쁜 점이 뭐냐면 이거 거꾸로 생각하세요. 돈 많이 들지 시간 많이 들지. 그 사람들 면접 대상자를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 많이 들죠. 그리고 그 자금도 그만큼 많이 들겠죠. 그럼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는 앞에다 면전에 대놓고 물어보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답변을 가식적 답변을 받을 수가 있다.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있다. 또 나쁜 점이 이건 이제 가식적 답변 또는 이 이제 그 면접자가 그 사람한테 물어볼 때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이제 내가 면접자야. 여자인데 남녀 가사 분담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그 남자가 안 된대. 여자가 살림해야 된대. 이럴 때 그냥 예 아니요 뭐 해가지고 답변서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 여자가 뭐 남녀 평등주의자야. 그러면 아니 왜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자기 그 편견을 가지고 그 남자를 갖다 몰아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는 그 면접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사람인 이상 면접자의 어떤 가치나 편견이 개입될 소지는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질문지법과 같이 아예 질문이 구조화되어 있으면 그냥 그것대로만 그냥 내주고 답하면 되는데 면접은 아무래도 면접관의 영향이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해두시죠. 관찰법입니다. 이 관찰법이 가장 그 쓰임새가 있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통하고 글도 안 통하는 원시 부족이라든가 아주 어린애 뭐 요만한 애들 데려다 놓고 면접할 수는 없잖아요. 어린애 무슨 동물과 어떤 아이의 어린아이들과 동물의 교감을 연구한다. 이건 관찰 이외에 방법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관찰법의 핵심적인 장점이 되고 결정적으로 관찰법은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한다 그럽니다. 자료의 실제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시 쉽게 말하면 생생한 자료 바로 그 자리에 살아있는 자료를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거죠.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생생한 자료를 확보한다. 근데 이제 이것이 나쁜 점이 뭐냐면 역시 관찰자도 사람인지라 그 면접자와 같이 관찰자의 편견이 들어갈 우려가 있어요. 관찰자가 자기 주관에 따라서 관찰 대상을 평가해서 기록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자, 다시요. 문헌연구법으로 들어갑니다. 문헌연구법.
문헌연구법 전에 실험법이 하나 있죠. 실험법. 요 실험법이 있죠. 자, 실험법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실험 방법이 1반과 2반이 있었어요. 이 학생들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는데요. 반평균이 1반이 50점이 나왔고 2반이 한 52점이 나온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을 데려다 놓고 일반 애들한텐 그냥 옛날같이 선생님이 강의할게 하고 강의 수업을 해요. 그리고 2반 애들한테는 주제를 주고 토론을 막 시켜봤어요, 한번. 이렇게 토론을 시켜봤더니 기말고사에서 일반 애들이 반평균이 55점 해서 10%가 올랐어요. 근데 2반 애들은 64점 막 이래가지고 거의 20%도 더 올랐다. 이렇게 됐을 때 요걸 알아두세요. 처음에 너네 옛날 하던 것 같이 그냥 강의 들어. 요런 일반 애들을 가리켜서 통제 집단이라 합니다. 그 아이들은 통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2반 애들은요, 새로운 방법을 걔네들한테 도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가지고 실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2반 애들을 실험 집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점수가 몇 퍼센트 올랐다. 완전 아주 정확하게 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실험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험법에서 중요한 용어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요 예를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이 실험법에서도 특히 이제 모의 실험법, 시뮬레이션이라 그러죠. 시뮬레이션. 자, 모의 실험을 하는 게 있는데, 과거에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식량 문제를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쥐들을 만약에 이제 한 100여 마리 놓고 처음에는 100마리분의 식량을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10%씩 줄여봤대요. 뭐 몇 프로씩 줄였는지 저도 잊었습니다. 그건. 근데 조금씩 줄여본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식량을 10% 정도 줄이니까 쥐들이 어떤 행동 양태를 보이더라. 약간 신경질적이 되더라. 20%를 줄여봤대. 그랬더니 막 안절부절을 못하고 불안해서 막 지들끼리 싸움이 잦아지고 뭐 30%, 40% 지났더니 막 그냥 아기 다툼이 일어나고 그랬더라. 뭐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동물에 적용한 실험을 사람에 갖다가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런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우리가 보면은 그 TV에서 보면 뭐 뭡니까 그 연예인들 나와서 몰래카메라라 그러죠. 그래서 뭐 애인이 옆에 있는데 뭐 모르는 여자 데려다가 뭐 저가 어떻게 행동하나 그 재미로 우리는 허허거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중에 이거 나 몰래 찍었구나 라 했을 때 그 사람 사생활은 완전히 침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법이 굉장히 정확도가 있는 그 자료 수집 방법에 불과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거나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도의적으로 말이 되느냐. 쥐나 이런 거 가지고 식량 실험한 거를 사람한테 갖다 놓고 사람들 가둬놓고서 뭐 식량 줄여봐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점은요. 실험을 했을 때 만약 좋다. 그 식량 실험을 사람한테 도입했을 때 쥐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이제 식량이 부족하면 어떤 행동을 보이나 실험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알려주고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식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 하루만 굶겨놓으면 쌩 난리를 칠 사람이 이거 실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점잖게 행동하고 우리 모두 이성을 찾읍시다 막 이러고 허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정확한 실험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인간은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이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실험 결과는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법이라는 자료수집 방법이 가진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헌연구는 아주 쉬운 겁니다. 그냥 책 보고, 책 보고 자료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문헌연구법이 중요한 것이 과거에 지나간 역사적 사건, 역사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유물 같은 것을 막 뒤지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 유물을 발굴해내는 거 이외에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데에서는 문헌연구법이 굉장히 필요한 자료수집 방법이고, 또 하나 대체로
실증력 연구방법이나 이런 데서 가설을 설정할 때 처음에 문제를 제기해서 가설을 설정할 때는 문헌연구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서 그 전강의 1강에서인가요? 제가 편부모 하에서의 청소년들이 자란 아이들이 청소년 폭행 사건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 낮다라든가 이런 거를 가설을 처음에 셀러갈 때 우선 책을 뒤집니다. 논문이나 책을 쭉 뒤져서 10편을 뒤져봤더니 8편에서 그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울 때 바탕이 돼주는 거예요. 문헌연구가. 그런 면에서 이제 문헌연구법이 유용합니다. 자, 역사적 사실을 연구할 때 하고 가설 설정을 할 때 결정적인 자료가 돼준다는 것이 문헌연구법의 장점이죠. 그러나 문헌연구법에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문헌의 신뢰도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책이 만약에 잘못된 책이었다. 그럼 내 연구는 아주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의지하는 이 문헌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 자체, 그것이 문헌연구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래서 1장, 2부의 1장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